뉴욕 증시는 달러화 상승, 두바이 월드 자회사인 나킬의 대규모 손실,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 등을 포함한 글로벌 악재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104포인트, 1%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두바이 대출 손실 우려감과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의 악재로 급락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5% 내외로 밀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 상승과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전망으로 5일째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1월 인도분 WTI는 1.8% 떨어진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IMF 실사단이 어제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00포인트 이상 1% 밀려서 1285로 마감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두바이 관련해서 제2차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바이 월드 자회사인 나킬의 대규모 손실 전망이 나왔고요.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라는 소식도 역시나 나쁜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상품주가 모두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 있는 오승은 팀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예,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1%가 하락한 1285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76%가 떨어진 2172, S&P 500 지수는 1.03%가 떨어진 1091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두바이발 악재가 재부각되면서 신용시장에 타격을 주었고요. 이러한 신용시장의 불안은 달러와의 반등으로 나타났고, 달러와의 반등은 위험자산인 금과 국제유가, 주가의 동반 약세 흐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두바이 월드의 자회사인 나킬이 상반기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디스에서 두바이의 국영 6개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소식이 전반적인 신용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두바이 월드의 자회사인 나킬의 채무상환 기한이 12월 1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12월 14일을 전후로 해서 채무 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증시 낙폭을 키우는데 영향을 주었고요. 미국 증시 내부적으로는 3M과 맥도날드, 크로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다소 안 좋았던 점이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3M, 맥도날드, 크로거 같은 실적 악재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정말 악재 투성이었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는데, 일단은 두바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그리스발 악재 쪽 얘기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두바이 월드 자회사인 나킬이 올 상반기에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두바이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됐는데, 더불어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6개의 두바이 국영 회사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한 단계에서 2단계씩 신용등급을 좀 낮췄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두바이발 악재가 재부각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좀 키우는 요인이었고요. 유럽 쪽에서도 그리스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피치가 종전에 A-1에서 BBB 플러스, 트리플 B 플러스로 강등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서 그리스 증시는 6%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국 증시 장 초반에 유럽 증시의 급락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무디스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6개 선진국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모두 최고 등급인 AAA를 발표를 했지만, 발표를 하면서 세부적인 나라별 전망에서는 좀 부정적인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캐나다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의 향후 전망, 향후의 어떤 관찰의 포인트가 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이유는 국가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국과 영국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트리플 A 등급을 받고 있는 미국과 영국도 대규모 재정 적자 부분 때문에 지금 또한 신용 등급 강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온 것이 안 좋은 재료였던 것 같은데 그리스의 신용 등급이 어쨌거나 강등을 당한 것이 유럽 쪽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유럽도 급락 마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발 악재와 더불어서 미국, 유럽 쪽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국가가 독일이고, 독일이 유럽의 어떤 경제의 흐름을 좀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의 10월 산업 생산이 원래는 예상치는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결과치는 전월비 대비해서 1.8%가 감소하는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펀더멘탈 상으로서는 유럽의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줬고, 이 부분들이 유럽 증시의 무디스발 악재와 더불어서 유럽 증시의 급락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1.65%가 하락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1.66%, 프랑스 CAC 40 지수도 1.4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급락했습니다.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RBS가 7% 급락했고요. HSBC가 2.5% 급락, 그리고 그리스의 국영 은행인 내셔널 뱅크 오브 그리스가 10%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독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생산이 증가 예상과는 달리 감소세를 보이면서 유럽의 회복이 늦어질 수 있는 데다가 또한 지금 그리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에 부채가 내년에는 GDP 대비 125%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전반적인 어떤 유럽에 대한 악재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바이발 악재도 완전히 지금 잠재워지지 않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앞으로 뉴욕 증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이 두바이발 악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어떤 단기간의 급락으로 그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증시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12월 14일 날 두바이 월드 자회사 나킬의 1차 채무에 대한 조정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시기까지는 일단 다소 불안감은 좀 높아질 수 있고요. 이 두바이 사태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미국 증시는 다소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음봉이 출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신용시장의 좀 불안 부분들은 일단 조정에 좀 빌미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달러화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신용시장의 불안이 일단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두바이발 악재가 유럽 쪽으로 좀 퍼져나가면서 계속적인 악재는 안 되겠지만 산발적인 어떤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12월 14일 나킬의 채무 조정까지 좀 주가나 어떤 금융시장의 흔들림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당분간은 일단 조정 국면,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또 하나의 악재 부분, 달러화 강세 부분인데요. 신용시장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달러화가 완전히 또 급등하면서 장중엔 한 달여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다고 들었습니다. 상품주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쪽 부분 얘기도 한번 좀 해주시죠. 예, 달러화가 반등을 하면서 최고치를 장중에 근접했다가 나중에 상승폭이 다소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달러화 반등에 따라서 금값과 국제유가 등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자산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국제유가는 달러 상승과 미국의 재고 증가 전망으로 5일째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10월 9일 이후 WTI 유가 기준으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1.8%가 떨어진 72.62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는 유로를 비롯한 여타 주요국 통화들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쪽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점이 유로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두바이발 악재로 신용시장의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부각된 점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지난 금요일과 다르게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반면 오늘의 달러 강세는 경제지표 부분들보다는
신용시장의 불안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금요일의 달러 강세와는 좀 다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값도 사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2월 인도분 금 가격이 1.8% 떨어진 1,14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재미있는 부분은 달러 강세의 원인이 지난 금요일과 그리고 간밤에 내용이 좀 달랐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은 초저금리를 계속해서 지속해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금요일 날도 고용지표 개선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마감이 됐고 오늘도 역시나 좀 안 좋은 재료 때문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초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덕분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좀 있어야 뉴욕 증시가 좀 더 가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미국 투자가들과 지금 연준은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소식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소식이고 긍정적인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게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달러 강세는 주식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9개월간의 상승 랠리의 기저에는 달러 약세와 초저금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이라는 팩터로 인해서 그동안의 상승의 기저연으로 작용했던 초저금리와 달러 약세의 이 환급 조합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실 경제 성장을 바라면서도 이 부분들이 너무 좋게 나와버리면 그동안의 어떤 금융시장의 흐름이 뒤바뀔 가능성 때문에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증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지금의 초저금리 상황과 달러 약세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 부분들의 약세 부분들이 일단은 진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들이 경제 지표의 개선과 더불어서 향후에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초저금리와 달러 약세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 이례적인 현상이 바뀌면서의 어떤 충돌과 혼란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어떤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데요. 향후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미국의 어떤 이 미국 경제의 견실함과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이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출구 전략 우려보다는 이 경제의 건실함과 기업 수입성에 좀 초점을 맞추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들이 미국 주식의 또 한 번의 좀 반등, 또 한 번의 레벨업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달러 강세와 주식의 강세가 같이 나타나는 동반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레벨업의 어떤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가 미국 뉴욕 증시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때가 바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뉴욕 증시의 새로운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달러화도 달러화지만 엔화 가치 때문에 또 고생을 하고 있는 일본 증시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어제 7일 만에 하락했던데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예, 추경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7조 2천억 엔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2조 7천억 엔에서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12월 1일과 3일 날 발표했던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그 계획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그동안 엔화 강세가 저지되고 엔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엔 강세 흐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7일 만에 약세 전환을 했고요.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개장 전에 3분기 일본의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잠정치가 전기비 연율로 4.2% 증가했었는데
이번 수정치 발표에서 그 잠정치가 크게 하향될 것 같습니다. 4.2%에서 2.8%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에 따른 일본 증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또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은 만들어졌는데 개장 전 발표될 GDP 수정치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겠군요. 자, 중국 쪽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또 3,300선 바로 반납을 했는데 이번 주에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11월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발표가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대비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지표들 중에 이번에 관심 가져야 될 지표는 소비자 물가와 수출입 증가율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요. 이번 11월 발표되는 지표에서 11일 발표되는 지표에서 처음으로 플러스 반전이 예상됩니다. 플러스 0.5%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플러스 반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키워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수출입 증가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계속 마이너스권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출입 증가율도 처음으로 상승 반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상승 반전의 이유는 전년의 기저효과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되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수입 증가율이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수출 증가율도 플러스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만약 이렇게 수출입 증가율이 터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었던 위안화 절상 이슈가 다시 한번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의 방어 논리가 수출입에 계속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을 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폈었기 때문에 수출입 쪽에서의 플러스 전환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위안화 절상 이슈가 시장에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입 증가율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는 엔화, 중국 쪽에서는 원화, 각국의 통화 가치가 크게 또 증시를 흔들 만한 그런 재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 있는 오승훈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 지점으로 갈게요. 최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두바이 그리스 악재로 급락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6일 동안 연일 오른 데 따른 피로감을 느끼면서 7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 급락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내외,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안쪽에 그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낙폭이 좀 더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변수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일 장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계속해서 똑같은 흐름의 수급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기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기가 되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물 시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눈치 보기 장세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7일 연속 현물 순매수 흐름 속에서 파생 시장의 외도독 현상이 지배했다고 전일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변수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두바이발 부정적인 글로벌 악재 속에서 먼저 내일 있을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러한 거에 대한 방향성 탐색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현재 내년 3월물과 현재 12월물 간의 스프레드 차이, 콘덴거로서 지금 1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 외국인들의 그 현물 순매수와 연결지어 볼 때는 상승적으로 방향성을 좀 맞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락을 고려한 현재의 스프레드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최근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과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기전자 업종과 그 화학 업종, 금융 업종이라든가 운수 장비 업종 등이 외국인들 저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종들 기존의 주도주로서의 그 손색이 없다라는 점에서 현 장세는 강세장이다. 이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그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술적인 61선 부근,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외국인 현물 수급 강화, 그리고 내일 있을 만기, 결코 하락을 우려해서 소극적 매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치 보기 장세 이후에 내일부터 점차 상승 확대될 것으로 오늘 우리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외국인 현물 수급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일 이제 있을 내만여의 날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 증시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앞서서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과 업종들 잘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종목 확산 개념에서의 순매수 확대를 일으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래소 종목 중에서 그 고가주들이 지금 다수 포진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종목상의 제한적인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략,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일을 위한 전략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만기 이후의 전략을 핵심으로 오늘을 접근해야겠다라는 판단으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 내일 이후 제가 말씀드린 연말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한다 이러면은 먼저 외국인들 현물 순매수하는 업종들, 즉 전기전자와 금융업종, 특히 증권업종과 자동차업종,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삼고 접근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분히 전략적인 부분으로서요. 금일 강하게 올라오는, 즉 개별 재료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고 업종 내의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하는 업종에서 핵심 종목을 이제 대상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매수 전략에 이제 가담을 한 이후에 2, 3일 정도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접근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그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내일 다시 제가 예상하는 이러한 상승 분위기가 안 나타나고 하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전략을 구사하면서 급락 가격 조정 시에 저점 매수로 추가 매수 대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전기전자, 금융 중에서도 뭐 증권 그리고 자동차 말씀하셨지만 이 세 가지 종목은 거의 주도주 세트 메뉴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업종군이고 최근 들어서 화학 섹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화학 섹터는 두바이 사태 있을 때도 크게 출렁거림이 없었던 섹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바이하고는 이제 크게 이제 상관은 없죠. 화학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중국의 내수 활성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 정밀화학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특급 재료, 뭐 실적, 기술적 분석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의 연속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전일 처음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정밀화학이 기존의 화학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전자재료 이런 쪽이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친환경 부분에서 정부의 배출가스하고 연비 규제 강화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디젤 엔진, 질소 산화물
저감용 그 사업이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진합니다. 실적은 3분기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고요. 환율 하락과 유가 강세로 인해서 4분기 실적 부담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재차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가 44,650원 정도가 11월 4일날 형성이 됐고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일단 그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5일선 따라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제 그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할지 오늘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음봉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매수가 전일 48,650원의 종가 부근에서 일단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53,000원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3분기 실적이 악화된 수준에서 급락한 그러한 흐름의 일정 수준까지 되돌림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5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000원 정도 부근이면은 일정 수준 21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방 쪽으로 맞춰진다 이러면은 현금화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 얘기였습니다. 포함해서 오늘 우리장 전망은요. 동양송금증권 홍대지점의 최일종 팀장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물가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서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료도 비싸질 것 같고요. 당장 건강보험료만 해도 4.9% 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STX그룹이 아프리카 가나 정부와 함께 해외 건설 사상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짜리 주택건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갖는 우리 건설업계 의미까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2월 이후 주택 공급 공백 사태가 우려가 됩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가 되는 시점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1월까지 밀어내기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둘째부터는 유아학비를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비 항목도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가 될 텐데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7년간의 내실 경영을 끝내고 이제는 공격 경영으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6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2015년까지 점포를 6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비백화점 부문에 대한 M&A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물가 사정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먹거리, 휘발유값, 보험료 줄줄이 오를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은 소비자 물가가 7개월째 2%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가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이미 상승 조짐이 나타나면서 내년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여파로 서민 가게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이 물가 불안이라는 복병이 예상보다 빨리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설상가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인데요. 이 물가 상승은 생활 물가에 직결되는 먹거리에서 이미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7.6%에 달하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이 많은 식료품에 들어가는 설탕의 원료가 되는 원당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당 가격은 이달 들어서 한때 파운드당 23달러 선을 넘었는데요. 작년 말에 비교하면은 90% 이상 오른 값입니다. 그 여파로 앞으로 빵이나 제과업체 등의 가격 인상 도미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원자재 가격 상승도 물가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철강과 금, 구리, 원유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시차를 두고 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건설과 항공 그리고 전기 가격 등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미 11월 말 현재에도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월비 9.7%, 금반지 값은 29%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철광석 가격도 지금 현재는 톤당 65달러인데 내년 4월에는 70에서 7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금과 구리 등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돼서 서민 물가를 추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각종 보험료도 지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은 물론이고 준조세 성격인 사회보험료도 인상이 됩니다. 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도 지금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표 보니까 이제는 금반지는 사실 고사하고요. 빵도 먹지 말아야 되고, 과일 주스도 먹지 말고, 옷도 안 사입고, 자동차도 안 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물가가 인상된다라는 것인지요? 네, 우선 말씀드린 대로 물가 불안 심리의 지금 최대 복병은 생활 물가인데요. 예. 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가격 인상은 물론이지만 식료품 가격이 지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미 지난 10월에 이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원당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이 제품 가격을 기습적으로 50%나 인상했는데요. 네. 이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금 원당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서 설탕 관세율을 낮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빵이나 과자류 가격이 적어도 10% 이상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경기 악화로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많은데요. 네. 이 같은 제품들도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또 국제선 항공요금도 오릅니다. 이 내년 초에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유류 할증료는 4만 원 정도 오르고요. 유럽과 미주 지역 등 장거리 지역도 2만 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이 밖에 각종 보험료 인상도 대기 중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이 현대산과 하이카다이렉트가 내년 초에 각각 보험료를 0.9%와 2%씩 올리기로 했고 일부 회사는 이미 1% 이상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4.9%,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40% 가까이 오르고요. 또 고용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과밀 부담금과 같은 이 세금 외에 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도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 등 이 직접적인 수혜자에게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세금보다는 저항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점 때문에 이 부담금의 가파른 상승세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물가도 들썩하고 있는데 내년엔 또 기준금리도 인상한다라고 해서 금리마저 오른다면은 가계 시름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STX 그룹이 아프리카에서 초대형 주택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만 해도 100억 달러. 국내 회사가 해외에서 진행하는 주택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먼저 사업 내용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 STX 그룹이 이번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이 국민주택 20만 가구와 고급 빌라 300가구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강덕수 STX 그룹 회장과 아프리카 가나의 수자원 주택부 장관 그리고 가나의 주택은행장 등이 오늘 이를 위해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나의 전국 10개 도시에서 오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총 5년 동안 진행되는 민관 협력 방식의 프로젝트인데요. 네. 가나 정부는 그 STX 측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반입하는 장비나 자재에 대해서는 면세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예. 대신에 STX 그룹은 이 총 사업비 100억 달러를 자체 조달하고 또 현지 인력 30%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되는 국민주택 20만 가구 가운데 9만 가구는 가나의 수자원 주택부가 인수를 하고요. 나머지 11만 가구는 가나 주택은행의 분양 희망자들에게 분양대금 100%를 지원해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고급 빌라 300가구는 STX가 직접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네, STX가 가나에서 100억 달러의 주택 사업을 수주를 했다. 일단 최대 규모라는 것에도 의미를 둬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볼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건설사가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번 프로젝트가 이 국내 건설업체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업계는 이번 그 수주를 계기로 해외 수주의 지역 편중 현상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그동안 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이 전체 수주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또 이 중남미나 아프리카 시장의 비중은 전체 수주액의 6% 미만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역 편중 현상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아프리카 시장이 이번에 이제 국내 건설업계들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업계의 전망입니다. 한편 이처럼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 적자는 의미를 지니는 계약인 만큼 이번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정부의 배후 지원도 상당히 큰 힘이 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8월에 박영준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가나 현지로 보내서 수자원 주택부 장관 등 가나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을 하고 국내 건설업체들의 주택 건설 역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특히 최근에 콩고와 카메룬, 가나 등 유망 지역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해당 국가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건설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자, 건설 외교에 이어서 이번엔 부동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내년 2월 정도인데요. 이 2월 이후에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체들이 지금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내년 1월까지 쏟아질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요? 네, 일단 업계가 추정하기로는 올해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될 물량이 총 4만 600여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경기도나 인천 지역 물량은 3만 1000여 가구에 달하는데요. 네. 작년에 비하면 10배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내년 1월까지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지방에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가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부 조치가 내년 2월 11일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대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 2월에 도입한 양도세 감면 조치는 이 수도권의 비과밀 억제권역과 또 지방에서 이 미분양 또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양도세를 5년 동안 100% 면제해주고 또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에 대해서도 60%까지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의 청약 열기가 상당히 고조가 됐고요. 전국의 미분양 물량도 최고점에 비하면은 4만 가구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들은 내년 2월 이후에도 이 일몰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네. 있는데요.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2월에 예정대로 이 혜택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서둘러서 지금 막바지 밀어내기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1월까지 4만 600여 가구,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은 작년에 비하면 10배나 넘게 물량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2월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상당히 줄 거 아닙니까? 이 같은 네. 현상이 어떤 분양 시장의 왜곡을 부르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2월 이후로는 주택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반기까지 수도권 분양 시장에 공급 공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한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에 약 3만 6천 가구, 그리고 내년 1월에는 1만 4천여 가구가 공급되는 데 반해서 2월 공급 물량은 3만 7천여 가구에 그쳐서 물량이 상당히 급락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들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분양 물량을 앞당겨서 공급하고 있고 또 내년 이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때문에 수요자들의 심리도 상당히 위축돼서 네. 분양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지금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량을 제외하고는 내년 공급 물량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소비자 심리가 위축된다고는 해도 이 수도권의 경우는 여전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공급이 급격히 위축될 경우에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돼서 어떤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 속에서 공급이 달리면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왜곡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집도 집이지만 자녀 기르는 가정에서는 이 유아 교육비 무시 못할 부분일 텐데요. 이 저소득층에서는 앞으로 둘째 아이의 이 유아 학비가 전액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유치원비도 인터넷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른바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우선은 현재 소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 아이들에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 유아 학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유아 학비 부담을 줄이고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데요. 내년부터는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들 이상에게
아이들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유아학비 지원액이 100%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국립인 경우에는 월 57,000원, 그리고 사립인 경우는 191,000원에 달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정부가 이 소득 하위 70% 이하 둘째 아이들에게 유아학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지원 확대 결정을 내림으로써 전국에서 약 10,000명에 달하는 유아가 총 50억 원 규모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현재는 그 초중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는 정보 공시 제도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유치원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과 또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 유치원까지도 이 유치원비와 교육 여건 그리고 교육활동 현황 정보 등을 인터넷에 깨끗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서 이 각 유치원의 그 비용도 비교해보고 또 본인의 수요에 맞는 유치원을 그 경제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밖에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립 유치원에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계획 또한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군요. 자, 끝으로 현대백화점이 공격 경영에 나섰다는 소식 한번 보겠는데요. 매년 6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이제는 점포도 좀 늘리겠다라는 포부도 갖고 있어요. 네, 그 이번에 현대백화점 그룹의 그 공격 경영 선언은 이 정지선 회장이 오너 경영 체제를 구축한 지 7년 만의 일입니다. 이 그룹 측은 올해 그룹 매출이 7조 8천억 그리고 경상이익이 6천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올림에 따라서 앞으로는 순위 현금 흐름으로 매년 6천억 이상을 재투자할 여력이 생겼다면서 이 같은 공격 경영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현대백화점은 내년 일산 킨텍스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이 6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개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백화점 점포 수는 현재 11개에서 17개로 늘어나게 되죠. 예. 또 이 신규 개장과 기존 점포 중축을 위해서 2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조건이 맞는다면 인수 합병에도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만 마트 사업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진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현대백화점 그룹은 사실 그동안 신세계나 롯데와는 달리 보수적인 경영으로 좀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고수했던 선내실, 후성장 전략에서 이제 내실 전략을 올해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구축한 그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바탕으로 자체 자금 능력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대백화점 그룹의 내년 이후 경영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100포인트 넘는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정확하게 1% 밀리면서 1,285포인트로 끝이 났는데요. 두바이 월드 자회사인 나킬의 대규모 손실 전망이 나온 데다가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한 것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악재는 달러화가 반등하면서 급등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금값, 국제 유가 같은 상품 가격이 모두 내림세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